기업들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라면 이런 역량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혹은 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이런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으려고 하죠. 성취 지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 목표를 달성해 본 경험을 쓰라고 하고 창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다른 아이디어를 발휘한 경험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회사의 이 직무에는 성취 지향성이 꼭 필요해. 너는 성취 지향성을 가지고 있니?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신입사원 채용과 경력사원 채용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신입사원 채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채용의 핵심은 바로 평가입니다. 즉,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또한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평가가 정확하면 성공적인 채용이 되고 이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면 성공적인 채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평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바로 경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업무 성과를 냈는지, 평소 업무 스타일은 어떤지, 대인관계는 어떤지, 특별히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등을 경력기술서나 면접,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요소들, 그 요소들이 경력사원은 신입사원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신입사원은 드러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출신 학교, 전공, 학점, 동아리나 인턴 같은 대외 경험들, 수상실적, 자격증 등 어떤 단편적인 요소들에 불과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만한 요소가 매우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요소들로만으로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이 사람의 본질을 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역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역량은 주로 조직심리학이나 산업심리학, 교육공학 같은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데요. 학자별로 역량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성과를 창출하는 개인의 내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3년 연속 최고 수준의 영업 성과를 달성하는 영업 담당자가 있다고 합시다.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거나 업계의 트렌드에 대해서 빠삭하다거나 목표 매출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겠죠. 여기서 제품의 특징이나 업계 트렌드는 지식적인 측면에 해당하고 목표 매출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는 역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품과 트렌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의지가 없다면 높은 영업 성과를 낼 수 없겠죠. 즉, 목표 매출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성과를 창출하는 이 사람만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려는 거고 자소서에 역량을 묻는 항목을 넣는 겁니다. 전공이나 학점, 공모전 수상 여부 등과 같은 단편적인 정보들이나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성격의 장단점만으로는 앞으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역량 기반 자소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무엇을 써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상담을 하다 보면 자소서에 쓸 말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의 상당수는 쓸 말이 없다기보다는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소서에는 지원 직무와 유관한 경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역량 기반 자소서의 목적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성격이 있는 경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적인 성격이 있는 경험이라고 해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과 수업이나 학회 활동, 공모전, 동아리 활동 등도 팀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 일정 관리, 정보 수집, 경쟁 상대 분석, 홍보 활동,
상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회사에서 하는 일들과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부모님 일을 도와드린 경험 혹은 본인이 직접 창업에 도전했던 경험 등도 매우 좋습니다. 팀의 일원이 아니라 책임자로서 업무의 A부터 Z까지 모두 맡아본 사람은 일과 조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저런 경험이 없는데 어쩌지? 라고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방식,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만의 방식이 잘 드러나는 사례면 모두 오케이라는 겁니다. 비록 앞서 언급한 종류의 경험이 없더라도 취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일하는 방식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여행이나 어떤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일하는 방식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본인의 경험과 평소 생활 방식을 잘 살펴서 본인이 일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고 그 방식이 잘 드러나는 사례를 정하면 됩니다. 자, 사례를 정했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소서 항목이 요구하는 역량과 일치하도록 써야 합니다. 창의성을 물어보는데 성취 지향성을 쓰면 안 되고 성취 지향성을 물어보는데 창의성을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각 역량은 그 종류별로 정의, 즉 definition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그 수준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성실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행동을 보여야 성실성이 뛰어나다고 하는지 그 정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골로 나오는 역량 항목, 즉 빈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각 역량별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기업이 자체적으로 역량의 정의와 수준을 정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계에서 연구한 내용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역량은 성취 지향성입니다. 성취 지향성을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은 높은 목표에 도전해본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입니다. 성취 지향성은 주변의 기대보다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제시한 목표나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한 경험은 성취 지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쓰라는 문항에 많은 취준생들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거나 혹은 교수님이 일정을 촉박하게 정해줬는데 밤을 새서 완수했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성취 지향성의 핵심은 주변의 기대보다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의 요구에 부응한 것은 성취 지향성을 발휘한 사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취 지향성을 묻는 항목에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한 내용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역량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을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은 남다른 아이디어를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입니다. 창의성은 관행과 통념을 넘어서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등을 만들어내는 성향을 뜻합니다. 창의성을 평가할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활용되는 범위나 영향력이 클수록 창의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쓸 때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한지와 함께 본인의 아이디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역량은 대인 영향력입니다. 대인 영향력을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은 다른 사람을 설득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입니다. 대인 영향력은 자신이 의도하는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상대를 설득하거나 납득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요. 한 4, 5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미 장난감이 많으니까 다음에 사주겠다고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는 날 이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반응은 어떨까요?
직접 사주시거나 혹은 엄마 아빠에게 장난감을 좀 사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이 아이는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장난감을 안 사주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하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략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인 영향력입니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자료를 제시하거나 혹은 전문가, 제3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대인 영향력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한 사례를 쓸 때 직접적인 설득뿐만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설득에 성공한 내용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영향력은 어떤 유교적인 문화 또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에 익숙하다면 좀처럼 발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역량은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묻는 대표적인 질문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입니다. 문제 해결력의 핵심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면한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한 사례보다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안책을 마련해서 문제를 예방한 사례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량 기반 자소서를 작성할 때 최종 목표는 바로 코딩이 가능한 자소서 만들기입니다. 자소서를 읽는 면접관이나 평가자들은 역량 코딩이라는 것을 합니다. 역량 코딩은 구술 또는 기록된 내용에서 특정 역량과 그 수준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코딩이 어려우면 역량을 찾아낼 수 없고 역량을 찾아낼 수 없으면 그 역량을 보유했다고 평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탈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코딩이 가능한 자소서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코딩이 가능한 자소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자소서 내용이 요구하는 역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역량의 정의를 이해했다면 아마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둘째,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야 하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과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보다는 토의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발언했다. 고객의 의견을 경청했다 보다는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답변했다.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했다 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모든 안건을 조치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나의 행동이 성과 창출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행동을 해도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성과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개인의 내재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물, 즉 어떤 성과가 없다면 역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일부 취업 강사들이 수치적인 결과를 쓰라고 합니다만 그건 좀 편협한 솔루션이라고 보입니다.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직무는 성과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시장 점유율이 얼마큼 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업이나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소서에 수치적인 성과를 쓰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 같은 직무는 성과를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성을 개선한 디자인 혹은 아름다운 디자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결과를 쓰라고 하는 건 역량과 성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물이라고 하면 성과로 생각하고 자소서에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졸업한 선배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거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새로운 규칙이 실행되게끔 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딩이 가능한 자소서가 어떤 건지 살펴봤으니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서비스 마인드를 발휘한 경험을 물어보는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어떤 취준생분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역량 코딩을 고려하지 않고 평범하게 작성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를 물어봤으니까 아마도 친절하게 손님을 응대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코딩이 가능하게끔 수정해 봤습니다. 즉, 서비스 마인드가 잘 드러나도록 수정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의 핵심은 기대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고객 니즈에 대응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 6년 동안 매주 일요일 점심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이때에는 데이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이 드러나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체크가 되죠. 손님들이 식사하는 상황을 살펴 부족한 것은 없는지 미리 체크하고 손님들이 요청하기 전에 제공해 드린다는 내용에서 잠재적인 고객 니즈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고기를 썰어 내주시면 이 친구가 서빙을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 고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버지께 교체를 요청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고기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기를 버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고기를 바꾸지 않으면 어김없이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결국은 이 친구의 판단을 존중하게 되었고 이 친구가 교체를 요청하면 아버지는 고기를 바꿔주시게 된 거죠.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조언자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저와 취업 상담을 진행한 친구인데 상담을 통해 역량 코딩이 가능한 행동 사례를 발굴하고 그것을 자소서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역량과 일치하는 내용, 구체적인 행동이 성과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준을 기억하고 몇 번 연습해 보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소서를 완성했다면 제출 전 반드시 최종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분량을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70% 이상은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50% 미만인 경우에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 꽈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고 어찌어찌 면접까지 가더라도 불성실한 자소서 작성은 탈락 사유로 충분합니다. 둘째, 지원하는 회사 이름과 직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다 보면 다른 회사 이름과 직무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탈락 사유가 됩니다. 셋째, 맞춤법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구어체나 은어 혹은 비속어, 인터넷 용어가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기 바랍니다. 구어체나 인터넷 용어를 많이들 사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소서는 내가 기업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비즈니스 서류인 만큼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종 제출 후에는 바로 출력하거나 PDF 또는 워드 파일 등으로 바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공채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서와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사 지원 마감 이후 면접까지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소서는 면접을 위한 자료이므로 면접 전에는 반드시 자소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접 직전에는 이 채용 홈페이지에 로그인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본인이 무슨 내용을 쓴지도 모른 채 면접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꼭 최종 제출 후에는 출력 또는 저장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자소서 항목부터 역량 기반 자소서 항목까지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소서 쓰기 만만치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소희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스펙은 바꿀 수가 없고 면접에서의 실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소서는 내가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수정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준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